은퇴 후 한 달에 얼마나 써야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이 질문 앞에 멈춰선다.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행위가 아니라 수입이 끊긴 이후에도 계속 살아내야 하는 삶의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매달 얼마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주변에서는 누구는 제주로 이주했다느니 매일 여행을 다닌다느니 하며 풍요로운 노후를 즐기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엔 말 못할 절약과 생존의 고군분투가 숨어 있다. 특히 60대 초반의 은퇴자들은 아직 노쇠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재취업이 자유로운 나이도 아니기에 생활비의 문제는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여기 월 90만 원이라는 한계 속에서 은퇴 후 1년을 살아낸 3명의 이야기가 있다. 이들의 기록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버텼느냐에 더 가깝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외곽의 반지하 월세방에 사는 63세의 김정환 씨다. 35년간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구조 조정으로 예고 없이 퇴직했고 퇴직금은 대출 상환과 병든 노모의 병원비로 대부분 소진됐다. 국민연금은 월 48만 원. 이게 고정 수입의 전부다. 김 씨는 생계형 일자리라도 알아보려 했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했다. 결국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고작 65만 원. 김 씨는 아침에 물 마른 밥에 김치만 올려 먹고 점심은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한다. 저녁은 이따금 이웃이 나눠주는 반찬이나 달걀로 때우며 지낸다. 그는 이제는 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고르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겨울철 난방비가 두려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그의 방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다. 대신 오래된 라디오 하나가 전부다. 김 씨는 사람이 살려면 생각을 줄여야 한다. 마음까지 소비하면 끝이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 소도시에 홀로 사는 66세 여성 박연숙 씨의 이야기다. 박 씨는 공무원 남편의 사망 이후 유족연금 월 55만 원을 받으며 살고 있다. 서울에서 살던 집은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팔아버렸고 현재는 월세 없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남들 눈엔 안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박 씨는 매달 빠듯한 지출 속에서 문화생활은 물론 병원 진료도 망설이게 된다고 했다. 유일한 여가 시간은 근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는 것. 간식은 거의 먹지 않고 입던 옷도 몇 해째 수선해 입는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고 교통비조차 부담돼 걸어서 이동하는 일이 많아졌다. 박 씨는 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자존심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가장 큰 걱정은 예기치 못한 병원비. 어느 날 넘어지기라도 하면 한 달 예산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 그는 항상 약값과 통장 잔액을 비교하며 지낸다. 세 번째 사례는 경기도 외곽에 사는 60세 초반의 최용남 씨다. 과거 자영업을 하며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았지만 불안과 빚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지금은 원룸촌에 월 15만 원짜리 쪽방에서 살고 있고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월 30만 원 내외의 수입을 벌고 있다. 국민연금은 아직 수령 전이라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고려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신청하지 않았다. 그가 하루 중 가장 공들여 하는 일은 오늘 쓸 돈 계산하기다. 그날 벌지 못하면 밥을 굶는 구조다. 그는 편의점 할인 도시락이 익숙하고 라면은 종종 사치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전기요금이 걱정돼 휴대폰 충전도 가까운 도서관에서 하고 인터넷은 물론이고 TV도 없다. 그의 유일한 사치는 공원 벤치에서 듣는 팟캐스트. 그것조차도 데이터를 아껴가며 겨우 즐긴다. 최 씨는 돈이 없으면 몸을 써야 하고 몸이 고장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언젠가 닥쳐올 그날을 생각하면 밤잠이 사라진다고 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월 90만 원이라는 생활비 수준이다. 누군가는 국민연금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고 누군가는 일용직 수익과 무료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삶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같이 버티는 삶이다. 고정 지출인 주거비와 식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여유 자금은 없으며 예기치 못한 지출은 곧바로 생존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복지제도는 복잡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수급 조건이나 서류 요건 때문에 포기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외면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중간지대에 있는 노인층은 수급자도 아니고 경제활동도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생존은 준비된 자만의 특권이 되어가고 있다. 누군가는 90만 원으로도 주식이나 여행을 이야기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돈으로 하루를 넘기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다. 월 9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은퇴 이후의 삶을 단순히 여가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지속을 위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때다. 주거 안정과 식료품 지원, 의료비 감면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이런 처절한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빈 통장과 마주한 채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그 누군가의 현실이자
내일의 우리일지도 모른다. 월 90만 원으로 사는 법은 더 이상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60대 이상의 상당수는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 직후인 60대 초중반의 개인은 공적연금 수령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정비와 생계비를 감당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를 맞는다.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노후 안정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실제 생활비 수준과 생존 전략에 기반하여 은퇴 후 월 90만 원 생존법의 구체적 구조를 분석하고 동시에 제도적 사회적 보완점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핵심은 고정비 구조의 전면 재구성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은 주거비이다. 자가가 아닌 이상 매달 지출되는 월세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이에 따라 전체 생계 전략이 좌우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박연숙 씨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같은 월 90만 원 수준의 생활이더라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며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삶의 여유나 질감이 달라진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기준과 대기 기간은 여전히 까다롭고 길어 많은 은퇴자가 정작 절실한 시점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 정책이 은퇴자 맞춤형으로 세분화되고 지역 밀착형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반지하나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는 은퇴자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도 시급하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월세 부담이 크고 보증금 부담도 상당해 퇴직금을 일부 소진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월 9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집값으로 나가며 생활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핵심은 식료품과 의료비 등 필수 생존 비용에 대한 전략적 소비이다. 은퇴자는 소비보다 절약에 집중하지만 절약만으로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김정환 씨와 최용남 씨 사례에서 보듯 이들은 한 끼의 식사 비용조차도 계산하며 살고 있으며 결국 무료 급식소나 할인 도시락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 최근 지역 복지관이나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공급식 지원 사업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접근성과 품질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또한 의료비는 중장기적으로 은퇴자의 삶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다. 연금 수령액이 낮은 은퇴자일수록 만성질환이나 사고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진이나 약 처방에 드는 비용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치과치료, 안과 수술, 정형외과적 치료 등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거나 본인 부담률이 높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초연금 수급자 및 저소득 은퇴자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도의 확대 적용과 함께 지역의료센터의 주기적 방문진료 같은 돌봄 연계 모델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비과시적 자산의 활성화다. 흔히 노후 대비라 하면 금전적 자산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요소는 사회적 관계, 정보 접근성, 개인 역량의 지속성과 같은 비과시적 자산에 있다. 예를 들어 박연숙 씨가 도서관을 중심으로 일상의 리듬을 만들고 최용남 씨가 팟캐스트를 들으며 외로움을 달래는 행위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정서적 자산이다. 은퇴 이후 무너진 시간표를 다시 짜고 자신만의 활동 루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소비로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인 커뮤니티 센터나 은퇴자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일정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교환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비과시 자산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만족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팁과 제도 정보의 교류로 이어져 생활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커뮤니티 기반 복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은퇴자들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세 사람 모두 복지제도의 문턱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넘어서서 그 어떤 제도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기엔 기준소득이 약간 높고 일용직 수입이 생기면 바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이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수급 기준과 단계적 보호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고정적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일시적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수급 자격을 유지하게 하거나 감소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은퇴자들이 극심한 빈곤을 피해 자립할 수 있는 여지를 얻는다. 또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노인층을 위해 오프라인 중심의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필요하다. 복지 혜택은 많지만 그 경로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는 결국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생존권 차별로 이어진다.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10일 복지 길잡이 제도를 상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그 말은 삶이 길어졌다는 뜻이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시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존 기간이 늘어난 만큼 불안도 길어졌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고통이 늘어났다. 은퇴 1년 차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단면이며 동시에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다. 월 90만 원으로 산다는 말은 이제 뉴스 속 제목이 아니라 주변의 일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 기준의 설정이다. 은퇴자가 굶지 않고 아프지 않으며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조건, 그 기준이 이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절망이 아니라 존엄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책 설계자와 시민 모두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